제일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 1급 체제다. 한 가지 변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가 없다라는 말에 동감하기도 하고 당원당규 개정이 본인 임기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리스크긴 하죠. 1대1 구도로만 붙는다면 정권 재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7.5%의 득표율을 더 얻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냥 디폴트 값이고 유권자들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고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시사 유튜브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저희 또 한 2주 만에 셋이서 혼자 할 때보다는 확실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도 계시고. 약간 좀 정겹네요. 네. 오랜만에 뵈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혼자 하셨죠? 대화를 듣다가 말씀 네,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혼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방송이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저도 뭐 박철구님은 보수 종편에 자주 출연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종편이나 아니면은 MBC 이런 데 출연하면 스스로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오고 성장해.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신설 조항이 담긴 당원당규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됐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습니다. 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을 뒷받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2027년 3월 열리는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2026년 6월 그 지방선거 공천권 역시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그 민주당 내 중진들과 일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조금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 앞날은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원 목소리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 좀 이번 변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과정 관리를 잘 못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 관리요? 네, 왜냐하면 뭐 당원 당규 고칠 수도 있죠.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대선 그리고 지선 공천권이 달려 있는 되게 민감한 시기에 뭔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의 헌법을 고치는 일은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과정인데 너무 잡음이 좀 많이 나왔죠. 어쨌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그쵸. 그리고 뭐 다선들 뭐 선수별로 간담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다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지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한 가지 좀 미스테리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추진을 하냐라는 게 제 의문이에요. 왜냐면 몇 차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 1년 전에 뭐 사퇴하는 이 시한을 건드리는 거는 하지 말자. 분명히 이건 논란이 되니까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는 모종의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이번 그 민주당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민주당이 지금 제일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 1급 체제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강경 지지층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옹립하고 거기 그 분위기를 쉽게 다른 의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련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데에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당 당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 후에 그 후에 대권도
역시 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를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이재명 대표 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당원들이 결정해서 네네. 결정됐으니까 뭐 절차적 정당성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또는 민주당의 이재명은 한 가지 변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지, 앞으로의 뭐 정치적 여정 같은 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아직 확실하게 보니까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연임을 하겠다고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할 경우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임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당대표가 이후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 연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좀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때 문제 개정 추진 과정에서 뭐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이 조금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이분들은 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그리고 또 우상호 전 의원이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의 중진들도 좀 반감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연임은 왜냐면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에 동감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도 허수아비 당대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바에는 그냥 책임 정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임을 하시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임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과정에서 굳이 본인과 이해 충돌할 수 있는 그 당원당규 개정이 본인 임기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리스크긴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판 그걸 다 떠나서 사실 그 사퇴 시한 이런 문제는 결국 대권 과정, 대선 과정에서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큰 원칙이거든요. 선거의 공정성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크게 일어나고 정말 민주 진영 내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저희한테 대선 과도에선 더 손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당원당규 개정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연임은 하실 수 있다. 다만 아직 이제 대표께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말에 발표를 하실 거다. 내달 초에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이른바 사당화 논란, 이런 게 사실 처음 나오지 않고 계속 논란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인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관련해서 코멘트가 최근에 좀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 전보단 확실히 좀 힘이 많이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랑 홍준표 시장 정도가 뼈 있는 말을 좀 남기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변화를 내심 반기고 있는 건 아닌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건 이제 대선을 겨냥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 소선거구제, 특히 122개가 수도권에 걸려있는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정당이 참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 평가를 하지만, 전국 단위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대선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국면에 있는 선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된 이후에 우리 당에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1대1 구도로만 붙는다면 전 정권 재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얻었던 47.5%의 득표율을 더 얻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 강경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한 역작용도 분명히 있고 중도로의 확산,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냈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근데 아마 앵커께서 지적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식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대선에서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계속 져갖고 지금처럼 우리 당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정치에 좋은가? 이부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민주당의 변화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좀 염두했을 것 같은 이번 변화 같은 게 그 추후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또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혹은 뭐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당력이 또 과하게 동원될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당원당규 개정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미 많이 있고 당내에 그런 공감대도 있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특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새삼스러운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뭐 시켜서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 정말 봤을 때 이게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저는 좀 무너진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저는 결국 그게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전혀 이 대표에게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재판이나 뭐 여러 뭐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지난 선거부터 그리고 총선 때도 그랬고 이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으로 안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2조 심판론이 사실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몇 번을 받고 있고 어떤 뭐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비난 그리고 비판 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다라고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께서는 판단 보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사실 1심이 나와도 항소심을 갈 수가 있고 항소심 넘어서 대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계속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에 좀 반응과 리액션들이 조금 많이 네. 달라진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상수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역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특수한 인물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유권자가 갖고 있는 기대 수준 아니면은 생각하는 인물상 이게 웬만한 충격에는 안 흔들릴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하튼 여러 가지 논란에도 자기 맷집을 굉장히 쌓아온 거죠. 네네. 사법 리스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현실화된다면 피선거권 박탈이 아닌 이상 사법 리스크 이제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법 리스크는 둘째치고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연임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요. 근데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이화영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월 7일 판결을 앞두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굉장히 압력을 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이렇게 중형을 내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판결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일에 재판에 참석했는데 뉴스 검색한 후에 뭐 한 10여 초간 눈을 질끈 감고 상념에 젖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화영 판결의 유죄 판결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렇죠. 희대의 조작이다. 소설을 썼는데 소설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좀 곤궁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인 건 맞아요. 이제 그 검찰의 뭐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하기 전에도 약간 뭐 공개적인 자리죠.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약간 좀 꾸짖는 모습 비슷하게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과한 특히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조금 표현을 쓰신 이후에 뭐 양문석 의원이라든가 그 언론인 출신인 노정면 의원도 좀 이렇게 언론인들이 좀 뭐 각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힘을 보태고 계시는데, 이러면은 조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각한 것보다 중형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실제로 뭐 법조인들도 방송에 나와서 예측하고 하실 때 그 뭐 9년 6개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아마 뭐 예상 밖의 이런 뭐 판결에 대해서 조금 당황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 정치인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표현의 수위가 너무 거칠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국면으로 이 상황 자체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언론은 첫 번째로 만나는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전 정치권에 갔을 때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대한 뭐 아쉬운 마음들, 그리고 좀 더 심층 취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균형 잡힌 뭔가 그 반론을 같이 보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표현하는 건 자유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그 뜻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의원들이 장단을 맞추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손해를 보는 건 민주당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언론인들을 자극하고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언론인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 취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언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실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의원들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민주당 차원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둘 다지 않나요? 왜냐면 뭐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와 함께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죠. 그럼 향후 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뭐 이제 대선까지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선거를 크게 이긴 상황에서 당대표를 뭐 내쫓아낸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과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이기고 내려왔던 것처럼 되게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당 운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몰아내자, 뭐 또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일단 그럴 만한 명분도 사실은 없죠. 앞으로 2, 3년간은 이재명의 시간 아니겠어요? 뭐 그동안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네네.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대권 가도를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러면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새로운 주자를 물색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생각하는 거고, 그 상황이 아니라면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한계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이재명 대 우리 보수정당 후보로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객체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면은 우리 후보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52%도 얻을 수 있고 45%도 얻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면 49% 받는 거서 지고, 그렇죠. 제일 잘하는 게 49% 얻어서 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더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튼 그 피선거권 박탈됐을 때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이걸 찾아야겠죠. 근데 사실 그 막 피선거권 박탈될 거냐 말 거냐 이거 되게 주목하시기는 하는데,
빨리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지금 그쵸.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그래서 남았긴 했죠. 대권 도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별의 순간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 사법부가 빨리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재판 지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에 지금 사법부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사법부에 대한 모욕 아니십니까? 사법부는 아니, 저는 그래서 잘하고 빨리 있는데. 네. 이거 결론을 내려줘야 돼. 사실 선거법 6개월 만에 판결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도 지금 엄청 오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재판이 빨리빨리 좀 진행돼야 된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뭐 의견 종합하면은 어쨌든 향후 2년, 3년 뭐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이제 어쨌든 디폴트 값으로 매겨진 상태로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지속이 될 건데, 그 민주당은 지금 당내에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일단은 일하는 게 있고 지금 뭐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적으로는 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조금 호의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점점 좀 상대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성공한다면 우리로서 상당히 부담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이 49%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2%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힘을 더 합해줘서 플러스 2%만 되면 정권을 찾아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뭐 일하는 국회다? 뭐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왜곡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독주를 일하는 국회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놓은 법안들 있잖아요. 일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다 방탄과 관련한 법안이란 말이에요. 특히 대북송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저는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월급 루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비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도 다 쓰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특위 구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위랑 상임위는 다르죠. 이제 특위는 당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뭔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원의 정치적인 액션인 거고, 상임위장에 나와서 정말 이 국회에서 기록되고 국민들 앞에 공개되는 그런 투명한 공적 체계에서 일을 하는 건 완전히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오히려 저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여당이 스스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잖아요. 국회의 권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특위로 대체하고 시행령 통치에 기대겠다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뭘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시고 지역구 관리는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다시 조금 이재명 대표한테 좀 포커싱을 맞춰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경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면에 있는 아까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당대표라는 특수성들이 일정 부분 고려된 거잖아요. 거대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일정 정도 뭐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연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재명 대표께서? 지켜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관심법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연임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최근에 뭐 라디오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뭐 전제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또 다른 보도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7월 말쯤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거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뭐 어대한, 어대명 이거 6글자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닌가요? 지켜봐야겠죠. 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그럼 뭐 이제 이번 그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조금 뭐 친명계 의원들이 약진하는 이런 결과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아마 뭐 되게 강경파 의원들께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일단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 구조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네네. 원래 야당에서는 좀 전투력 있는 분들을 좀 찾아요. 이 정부와 제대로 각을 세워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로서 누가 지도부로서 역할을 잘해줄 거냐 이거를 아마 좀 유심히 보실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마 조금 강경하고 또 선명한 이런 분들이 출마의 변을 밝히실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시사 유튜브 터치다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주제로 뭐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